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1%를 읽는 힘이라는 책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정보를 연결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생각 혁신을 제시하며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돈 되는 생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의 노하우와 통찰력을 공유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오래된 시각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관점을 바꾸면 기회가 보인다는 주제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에서는 경제 원리에 숨겨진 부와 투자의 비밀을 다룹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고 키우라는 제목으로 투자의 본질과 팁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 독서와 글 읽기로 정보와 인사이트를 넓혀갈 수 있는 방법, 경제 외적인 세계의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를 읽는 힘. 지은이 메르. 펴낸 곳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 인도네시아 수도 침몰이 가져오는 기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계속 땅이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해수면 이하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바다에 방벽을 쌓아서 버티고 있지만 해수면 밑으로 땅이 가라앉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1년에 25cm씩 가라앉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3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 대통령궁도 해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카르타 침몰을 언급해 인도네시아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50년까지 침몰을 예상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0년 내 침몰이 예상된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보다 바이든의 발표가 현실과 가까운 것으로 점점 확인되고 있다. 북부 자카르타는 매년 25cm씩 가라앉아 최근 10년간 2.5cm 이상 가라앉았고 다른 지역도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부 자카르타는 10년 전 관측에서 매년 14cm씩 가라앉다가 최근에는 속도가 25cm로 더 빨라졌다. 서부 자카르타는 매년 15cm, 동부 자카르타는 10cm, 중앙 자카르타는 2cm씩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22년 1월 18일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전을 확정했다. 친환경 미래신도시 등 거창한 신수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수도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어서 이전하는 것이다. 자카르타가 물에 가라앉는 이유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운운하는 보도가 많지만 사실과 차이가 있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11만 명이 살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되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 2021년 1000만 명을 넘었다. 13개의 강이 모이는 강하고 늪지대 무른 땅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이 60%밖에 안 되는 게 문제였다. 주민들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자 우물을 파내서 지하수를 뽑았고 그 지하수가 있던 공간이 비게 되었다. 원래 지하수를 뽑아내도 비가 오면 다시 채워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카르타는 지면 대부분이 도시화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
빗물이 지하로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400만 명 이상이 지하수를 매일 쓰고 있으니 땅이 감당하지 못하고 꺼지는 것이다. 여기에 가끔씩 오는 자잘한 지진이 침수 속도에 영향을 더 키웠다. 자잘한 자갈들을 그릇에 담고 그릇을 옆으로 흔들면 자갈더미의 높이가 낮아지는 원리와 비슷하다. 지하수에 대안을 마련해야 사용을 막을 텐데 아직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이 부족해 지하수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카르타는 한국의 팔당댐과 비슷한 자티루후르댐이 유일하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하지만 양식장과 수상식당 등이 많아 수질이 좋지 않아서 자티루후르댐에서 오는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쓰더라도 식수로는 쓰지 못한다. 특히 수상식당들은 별도 화장실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어 대소변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상수원에 버려 사람들이 그 물을 식수로 쓰기 꺼린다. 현재 해안 지역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해안가 쪽 거주지들은 바다 쪽에 둑을 2m 이상 계속 높이며 버티고 있지만 땅이 내려앉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다. 주거지의 위치가 해수면보다 낮아 생활용수가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펌프로 물을 바다로 퍼내고 비만 오면 침수가 일상이 되었다. 지하수도 슬슬 못 쓰게 되는 상황이다. 물을 쓴다고 지하수를 퍼낸 자리에 바닷물이 침투해 짠물이 나오는 곳이 늘어나 해안 지역 주민들은 평균 소득의 4분의 1을 생수값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카르타 침수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2050년까지 30년간 총 25cm 상승하는 수준이고 지반치마는 매년 25cm가 꺼지는 수준이라 기상변화보다 지반치마에 의한 인재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일단 대통령궁과 핵심 관공서의 이전이 먼저 시작된다. 2024년 8월 대통령궁과 관련 공무원의 이전이 완료되고 50만 명이 살 수 있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건설사들이 공사를 시작했고 1단계 공사에만 327억 달러가 들어간다. 인도네시아의 10대 건설사는 민간이 아니라 국영 건설사다. 도로를 깔고 전기나 수도 등을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위주의 건설사다.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행정부 등을 이전하는 1단계 공사보다 2045년까지 계획된 2에서 3단계 공사가 훨씬 규모가 큰 공사다. 인도네시아는 핵심 지역 주변으로 6개 위성도시를 건설할 계획이고 이곳은 대부분 민관 합작사업이나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30년간 대대적인 수도 이전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이전 등으로 경험이 있는 한국의 건설사는 사막에 말도 안 되는 일자형 도시를 세우는 사우디의 네옴시티보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연임 제한에 걸려 3선 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4년 대선에서 46.8%, 2019년 대선에서 44.5%의 아슬아슬한 2등으로 조코 위도도에 패한 프라보와 수비안토의 세 번째 도전 승리 가능성이 꽤 높다. 프라보어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한국의 기업과 건설사들은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등 나름 든든한 곳에서 투자하는 건설 현장에 우선 수주를 진행하고 대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격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메르 인사이트. 인도네시아는 기후이변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다. 수도에 몰려든 인구,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잡는 한국 회사, 특히 건설사에 주목하자.
쓸만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까?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이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주말 중 편한 시간에 이용한다. 한 번 이용할 때 도서를 최대 5권까지 빌릴 수 있는데 1시간쯤 고르다 보면 권수가 채워진다. 최근 3개월간 40권을 빌렸으니 한 달에 14권 정도 빌려서 읽는 셈이다. 내 블로그에서 땀과 관련한 글은 사라 에버츠의 땀의 과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히토류 이야기의 일부에는 김동완의 히토류의 자원전쟁과 데이비드 S. 에이브러임의 히토류 전쟁 2권의 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도서의 차이점은 한쪽은 중국, 한쪽은 미국 시각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주장의 중간을 선택하는 산술적인 균형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하는 생각의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책만으로 전체 흐름이 다 잡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책의 저자들은 친절하지 않아서 군데군데 이해가 가지 않는 흐름상 빈틈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빈틈을 채워서 흐름을 완성하면 오직 나만의 정보가 된다. 최근에는 제임스 오원 웨더롤의 돈의 물리학을 읽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MBA나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물리학자, 천문학자들로 바뀌고 있는 현황과 다양한 분석 방법이 인상 깊었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물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7년 만에 하버드대학, 스티븐스 공과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딴 후 20대의 교수가 된 사람이다.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확률론, 통계적 분포, 정보이론, 복잡계 등을 투자와 연결시키는 과정이 흥미롭지만 쉬운 책은 아니다. 책을 빌릴 때 실패를 많이 한다. 제목이나 목차 정도만 보고 빌려오면 쓸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무료로 빌린 것이니 타격이 없는 게 도서관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가끔 보고 싶은 책이 없을 때는 구입을 신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신간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온다. 도서 신청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쓸모가 많다. 책은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점은 과거 이야기라는 것이다. 책을 쓰고 편집 과정을 거쳐 서점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의 이야기가 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는 알기 힘든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과 구글링의 최신 정보가 합쳐지면 쓸만한 흐름이 잡힌다. 여기에 10년 이상 매일 검토하는 내부 보고서의 기억이 합쳐져서 정리된 정보가 만들어진다. 메르의 인사이트. 평범한 결론 같지만 정보를 얻는 곳 중 한 곳이 도서관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고 정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내 생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빈틈을 확인해 채울 수 있고 흐름을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가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남들이 요오드를 사고 라면을 살 때 투자자라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일이다. 경제 외적인 이슈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주가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매수를 한다. 이때 매수하는 사람들의 승률이 보통 높다. 매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 보고서를 하나 검토한 적이 있다.
외부 이벤트로 주가지수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의 수익률과 매수한 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할 때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1956년 10월 23일 시작된 헝가리 혁명부터 쿠바 미사일 위기, 프라하의 봄, 이란 혁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국의 천안문 사태,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한국 천안함 폭침,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 등 경제 외적인 이슈로 증시가 10% 이상 폭락한 적이 70년간 56회 있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위와 같은 경제 외적인 이슈가 생겨 주식이 급락하면 주식을 매수한 후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매각할 때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과거 통계다. 물론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현실보다 과하게 시장이 반응할 때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 앞서 발생한 56건의 사례를 보면 한 달 보유 후 매각 시 평균 11%의 수익률이 나왔고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30%가 넘는 수익률이다. 주식은 남들이 공포로 도망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묘한 종목이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더 줄이더니 동학개미 어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기사는 쓰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국민연금이 2027년까지 현재 16.3%인 한국 주식 비중을 14%까지 줄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기자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기사를 썼다. 하지만 실체를 알고 다르게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2038년까지 연금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16.3%에서 14%로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 자체가 늘어나는 금액이 워낙 커서 국민연금은 2027년까지 한국 주식을 27조 원 더 사게 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매년 5조 원 이상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16.3%를 14%로 줄인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매년 5조 원이 계속 더 들어온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어느 쪽을 보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투자 결과가 완전히 바뀔 뿐이다. 메르 인사이트. 신문기사 제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조회수를 노리고 같은 내용을 자극적이게 해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나만의 시각을 갖고 기회를 발견해도 현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일부를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은 대부분 옳은 선택이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 넷플릭스의 빅쇼트가 올라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락의 베팅에 큰 돈을 번 이야기다. 나도 당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06년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를 인도, 네덜란드 등 다국적 동행인들과 방문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회사를 투어하며 CEO의 자랑을 들어주니 저녁 초대를 받았다. 산 중턱에 있는 쿠바 스타일 레스토랑에서 CEO는 작년에 매출이 100억 달러대에 그쳤지만 올해는 200억 달러의 모기지를 팔 것이라고 활짝 웃으며 연신 건배 제의를 했다. CEO와 임원진 모두 자신감에 차 영업, 마케팅, 수익, 브로커 통제 등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모기지를 실행하면 장부에 남기지 않고 한 달 만에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매달 수익이 얼마가 생기는데 그만큼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초고속 성장을 자랑하면서도
위험 관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회사의 최고 위험 관리자인 CRO는 부스스한 모습에 세상 포기한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대출건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나를 지나가서 제대로 볼 시간도 없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동행한 네덜란드 유대인이 내게 물었다. 저 회사 어때? 나는 5년 안에 망할 것 같은데 라고 답했고 그는 농담도 잘하네 하는 톤으로 웃었다. 나는 이날 서브프라임 회사의 CEO와 CFO, CRO 등과 이야기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 중 5위였던 이 회사는 고객의 소득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뒤 바로 팔아버린 모기지 건으로 거액의 소송을 당했고 2년 만에 망했다. 미팅 약속을 하고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 갔다. 워런 버핏이 있는 곳은 아니었고 코네티컷주 스탠퍼드의 금융 쪽 인력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현관에서 방문자 등록을 하고 기다리면서 둘러보니 건물 안의 시설들은 낡고 오래된 집기로 차 있었고 임원들도 좁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임원들이 실무자였고 커피와 다과까지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업무형 조직의 끝판왕을 봤다. 오전 3시간 정도 미팅을 한 후 인도 출신의 기업인 아지트 자인이 점심 초대를 했다. 워런 버핏 바로 밑에 3명의 부회장 중 1명이다. 10분쯤 이동 후 해변가 식당에서 맛없고 몸에 좋다는 지중해식 점심을 먹었다. 이때 아지트 자인은 워런 버핏의 후계자로 거론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후 다른 부회장이 후계자가 되었다. 미팅 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가 나면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매달 지불했는데 많이 낸 달은 한 달에 24억 원까지도 나왔고 가입 후 2년 정도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 헛돈 쓴 게 아니냐는 공격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보험이 조직을 살렸다. 한국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몇 년간 별다른 성과 없이 벌인 일들이 누적되어 있고 외부 상황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 과거 위기가 오기 전 강남의 눈치 빠르고 손 빠른 여사님들이 외치고 다녔던 캐시 이즈 킹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경영 전문 매거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여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경쟁사가 내외부의 파도에 무너질 때 점프하듯이 성장한다. 메르 인사이트. 기업을 볼 때 매출, 영업이익 같은 기본 자료 외에도 매출 구조가 견고한지 단단한 성장인지 재무는 안정적인지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불안정한 외부 환경에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이 속출할 때 살아남는 기업은 점프하듯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